계신 근로자와 사업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이 동영상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일선의 각 사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동영상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을 둘러싼 여성 고용 및 일가정 양립 이슈를 개괄적으로 다룬 서론 파트와 직장 내 성희롱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파트 두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동영상 교육 전후에는 사업주 대표, 임사 담당 책임자 등이 주관하에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전반에 대한 대책을 공유하시고 진지하게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극 대처하는 이유는 여성 고용 친화적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여성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시대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서 여성 특유의 감수성과 종합적 사고 능력을 국가 경쟁력 제고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추측과는 정반대로 여성의 고용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여성의 고용률이 약 10% 정도 낮은데요. 그만큼 여성 인력 활용의 이점을 우리 사회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정부는 여성 고용 친화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요. 첫째, 모집, 채용, 평가, 승진, 해고 등 전 인사 관리 과정에서 여성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휴가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아, 돌봄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돌봄휴직 같은 제도를 남녀 근로자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인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주로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이지만 각종 정부 지원도 다양하게 있으니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인사 담당자들께서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잘 파악하시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컨대 육아휴직자의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대체 인력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적합한 대체 인력을 찾아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제 근로 형태로 전환하게 되면 사업주에게는 노무관리비를,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급여의 일부를 보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고용 친화적 근무 환경은 여성에게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 출산은 여성의 영역이지만 육아, 가사, 돌봄은 남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바람직한 경향이 확산되고 있고 따라서 남성 근로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점차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남녀 근로자를 막론하고 그 직무를 최대한 명확히 정의하여 예측 가능한 정시 퇴근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육아, 돌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근무 시간대, 업무량, 근무 장소를 탄력적으로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근무 형태가 필요합니다.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장의 기준은 임금이 아니라 얼마만큼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 육아휴직을 택하는 젊은 아빠들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모쪼록 이 동영상 교육 자료가 여러분 사업장의 모든 남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귀 조직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과 가정,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조화로운 삶, 과연 가능할까요? 최근 기업과 근로자들 사이에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가 줄어들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로 일자리 나눔과 여성 고용 확대가 동시에 해결되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은 직무 몰입도를 높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여가, 일과 가정의 균형 잡힌 삶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비효율적인 업무 체계를 재설계해서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잦은 회식 등 비뚤어진 술 문화를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일찍 가정으로 돌아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가족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일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탄력근무제, 출산, 육아 휴직 제도를 강화하고 직장 보육시설, 산모휴게실을 설치해 육아 근로자를 적극 지원하며 신체, 심리 건강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퇴근 후 여가활동 지원, 건강한 가정문화 만들기 활동 컨설팅, 그리고 안식년 제도의 활용을 통해 여가와 건강을 챙기면서 전 생애 동안 개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경력 상담 및 생애 관리와 학업을 위한 휴직, 학습 조직 지원도 이루어져야 진정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직 문화와 인사제도가 기업에 뿌리내리고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 자녀가 행복한 저녁을 함께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일과 가정 둘 다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가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제13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같이 받고 계시지요. 제14조는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행위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과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는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의 2는 고객이나 업무 관련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고객이나 업무 관련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 노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2항을 보시게 되면은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주의 의무 및 벌칙 보시죠.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어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시지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로 두고 있고요. 피해자는 다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단에 있어서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이 필요하고요. 매개에 있어서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희롱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거나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도록 하죠.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시지요. 통계 자료를 보시면 사업주 및 직장 상사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가 8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는 권력관계의 불균형이 많이 작용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업무 관련성을 보시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여 업무 장소에 있어서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출장, 회식 또는 퇴근 후 친목 장소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도 업무 관련성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희롱으로 판단됩니다. 행위 장소의 사업장 내외 여부는 무관하고요. 근무 시간 내였냐 아니면 근무 시간 외였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성희롱이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42.6%, 그 외에 가장 많게는 회식 장소 또는 야유회 워크숍에서 발생한 성희롱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업무 관련성에 있어서는 장소적인 개념이나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의 판단 기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느낀다라는 표현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를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도 피해자와 같은 경우라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이를 저희가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관계, 장소라든가 반복성 여부 등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봐서 성희롱을 인정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보실까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자,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시면서 사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살 여직원에게 가끔 가다가 어깨를 주무르라고 했습니다. 어깨를 주무르라는 행위를 따르지 않으면은 화를 내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여성이 싫다라고 하자 이 남성이 어깨 좀 주무르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이 여성의 뒤에 와서 여성이 싫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주무르고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이 업무상 추행으로 남성을 고소합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는 신체 부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여성의 어깨를 주무른 것은 20대 초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업무상 추행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 시사점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 같은 처지라고 한다면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 성별을 고려해야 하고, 두 번째는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성과 연령 정도에 맞추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만 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성희롱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희롱의 유형은 저희가 흔히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누게 됩니다. 육체적 성희롱 보시면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부장이 안내 데스크에 있는 여성 직원을 만날 때마다 이 여성 직원과 악수를 합니다. 여성 직원의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긁는 행위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희롱으로 문제제기를 하자 사장이 동생 같고 딸 같아서 한 행동이다 라고 부장을 두둔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긁는 행위는 은어적인 표현으로 같이 자자 라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부장의 행위에 대해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는 정당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장난처럼 하는 제스처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외모라든가 사생활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 묻는다라고 할지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례는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식당의 관리이사가 미혼인 여성 과장에게 좋아한다라는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밤늦게 전화해서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반복하게 됩니다. 기혼인 남성이 미혼인 여성에게 좋아한다고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늦은 시간에 전화하여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하 직원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의 여성으로 생각하는 언동으로서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관점입니다.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이 행동들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될 때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각적 성희롱 보시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또는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도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남자 직원이 여자 직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된다라는 상담이 있습니다. SNS를 통한 전달도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자, 행위자, 제3자의 경우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거절 의사를 표시하실 때에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좋고요. 모호한 표현과 행동은 행위자에게 그것이 성희롱이다라고 항의한다라는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동하시기를 권유합니다. 두 번째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에는 주변 지인의 성희롱에 대한 관점이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성희롱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신다라면은 성희롱의 인정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성희롱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도 수집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직접적인 성희롱 증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변 지인에게 언제 성희롱에 대해서 처음 얘기했는가,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과 관련해서 알린 적이 있는가 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셨듯이 사업주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성희롱을 해결하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회사의 취업 규칙이나 고충 처리 절차를 잘 알아두시고 회사 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나 상사를 찾아서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을 공식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우리 회사가 성희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못한다. 그 경우에는 외부 기관에서 성희롱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진정사건을 처리하여 성희롱에 대한 판단을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분명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회사에 성희롱 고충을 신고하거나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 진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할까요? 일단 직장 내에서 음담패설이야 당연히 자제하셔야 되겠죠. 외모에 대한 평가나 또는 사생활에 대한 언급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는 거 유의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상대방이 성희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일단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성희롱이 둘 사이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성희롱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희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성희롱이 접수되면은요, 상담과 조사를 해야지 되고요. 사실 확인을 하게 되면은 성희롱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통지 및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회사의 의무겠지요. 성희롱 상담에 있어서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공정하고 세심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사내 성희롱 구제 절차는 어떠할까요? 우리 회사의 사내 성희롱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과연 성희롱 예방 수준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도록 하죠. 첫째, 우리 회사는 어떤 유형의 성희롱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한 명문화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 회사 직원들은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거나 신고하기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와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셋째, 우리 회사의 명문화된 구제 절차에는 피해자와 행위자 양쪽의 신원비밀과 존엄성이 보장됩니까? 넷째, 관리자들은 성희롱 예방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도록 훈련받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성희롱 피해를 입은 직원은 그 사실을 숨기지 말고 공론화하고 보고되도록 격려됩니까? 여섯 번째, 관리자들은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하거나 주지해 왔는지요?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성희롱 예방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면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성희롱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 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우리 회사 직원 모두가 노력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